미국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니 저렇게 놓고 팔아. 10년간 국방부에서 전략을 담당해온 연봉 65억 콜린 맥스웰이 재래시장에서 목격한 장면 때문에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더 충격적인 건 한국인들은 이걸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가 SNS에 쓴 글이 불과 일주일 만에 873만 조회를 낳으면서 전 세계 시청자들이 발칵 뒤집었습니다. 이게 정말 한국 맞나요? 해외 전문가들의 댓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미국 국방부 전략국장은 30년간 믿어왔던 군사 시스템을 완전히 뒤바꿔 버렸다고 고백했습니다. 한국은 제가 본 진짜 강국이었습니다. 테드 강연에서까지 한국을 극찬한 이 미국 전략가가 한국 시장에서 무엇을 받길래 이런 충격적인 변화를 겪었을까요? 자존심 강한 미국 국방부 고위직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국의 진짜 모습,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콜린 맥스웰입니다. 연봉 50억의 미 국방부 전략국장으로 30년째 일하고 있죠. 그런데 며칠 전 딸아이에게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아빠, 한국에서 출산할 예정이에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한국이라고요? 제가 알기로 한국은 전시통신망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북한과 인접해 있어서 언제든 위험할 수 있는 지역이죠. 게다가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체계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있던 일본인 정보관 다나카가 제 표정을 보더니 말했어요. 한국 걱정이시군요. 맞습니다. 한국은 위기 대응이 정말 느려요. 중국보다 낫다고는 못하겠네요. 그의 말이 제 불안감을 더욱 키웠습니다. 다나카는 계속해서 말했죠. 한국은 시스템은 그럭저럭 있지만 국민들이 그걸 제대로 따라주질 않아요. 특히 재래시장 같은 곳은 정말 후진적이죠. 저희 부서에서는 항상 각국의 위기 대응 능력을 분석합니다. 일본은 질서정연한 시스템으로 유명하고 중국은 가격 경쟁력은 있지만 신뢰성에 문제가 있죠. 그런데 한국은 참 애매한 위치에 있다는 게 저희 분석이었어요. 그날 밤 딸아이와 다시 통화했습니다. 아빠, 한국은 뉴스로 보는 나라랑 정말 다르다니까요. 직접 살아보니까 알겠어요. 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걱정이 앞섰습니다. 30년간 군사 전략을 다뤄온 제 경험으로는 한국이 안전한 선택이 아니었거든요. 데이터와 분석 자료들이 모두 그렇게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직접 한국에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딸을 설득해서라도 더 안전한 곳으로 옮기게 하려고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제가 얼마나 큰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지 사흘째, 딸이 저에게 심부름을 하나 부탁했어요. 아빠, 재래시장에서 몇 가지만 사다 줄 수 있어요? 임신해서 오래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요. 재래시장이라니. 바로 다나카가 후진적이라고 했던 그곳 말이죠. 하지만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는 없었습니다. 시장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상품들이 그냥 길거리에 놓여 있는 거예요. 주인도 보이지 않고 CCTV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돈통이 그냥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더라고요. 이건 전쟁터라면 이미 초토화 상태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국가 방위를 담당하는 사람이 이런 광경을 보면 아마 실신할 수준이에요. 미국이라면 보안상의 이유로 즉시 폐쇄 명령이 내려질 거예요. 무인으로 운영되는 과일 가판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는데 지나가던 할머니 한 분이 제게 말을 걸었어요. 외국분이시네요. 우리 시장이 어때요? 신기하죠? 저는 당황해서 대답했습니다. 참 독특하네요.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말했죠. 우리 시장은 정의방패예요. 서로 믿고 사는 거지요. 50년째 이렇게 해왔는데 한 번도 문제 없었어요. 정의방패라니. 그 말이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어요. 군사 용어로 말하면 방패는 방어 시스템을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정의라는 감정이 방어막 역할을 한다는 뜻인가요? 하지만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정이 있다고 해도
이런 무방비 상태는 너무 위험해 보였거든요. 시장을 더 둘러보니 정말 기가 막힌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한 손님이 물건을 가져가면서 외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것도 장부에 기록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로만 다음에 줄게요라고 하더라고요. 이건 군사보급 실패 사례랑 다를 바 없어.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정확한 재고 관리도 없고 결제 시스템도 없고 심지어 관리자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시골 마을의 구멍가게 수준 같았어요. 더 놀라운 건 주인 없이 운영되는 과일 가판대였습니다. 복숭아와 사과가 그냥 진열되어 있고 가격표만 붙어 있더라고요. 주인을 찾으려고 했는데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옆 가게 아저씨가 말하더라고요. 무슨 일이세요? 저기 복숭아 드시려고요? 그냥 가져가시고 돈은 저기 통에 넣으시면 돼요. 주인은 어디 있나요? 잠깐 볼일 보러 갔어요. 30년째 같은 자리에서 장사하는데 우리끼리는 눈빛이 영수증이에요. 눈빛이 영수증이라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어요. 관리자 없는 시스템은 반드시 붕괴되기 마련입니다. 이건 경영학의 기본 원칙이죠. 하지만 신기한 건 실제로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인다는 거였어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돈을 넣고 물건을 가져가고 있었거든요. 한 아주머니는 거스름 돈을 스스로 계산해서 가져가기도 하더라고요.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시스템이 아닌 문화가 이 모든 걸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데이터도 없고 관리 체계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생선 가게로 향했습니다. 딸이 부탁한 물건 중 하나가 생선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생선을 고르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갑자기 반찬통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이거 서비스예요. 처음 보는 얼굴이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아직 물건도 사지 않았는데 왜 반찬을 주는 거죠? 죄송한데 아직 계산도 안 했는데요. 괜찮아요. 첫 손님은 복 받으라고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 첫 손님이라니. 저는 오전 10시에 왔는데 벌써 다른 손님들이 많이 왔을 텐데요. 아주머니 말로는 외국인 첫 손님이라는 뜻이었나 봅니다. 두부 가게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두부를 사니까 콩나물을 덤으로 주더라고요. 고깃집에서는 쌈채소를 서비스로 주었죠. 적국에서 이런 친절은 위협으로 간주해. 저는 직업병인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무 친절하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고 의심하게 되거든요. 이건 관리 실수야. 자본주의 원칙 위반이지. 일본 같은 경우는 계산이 정말 철저해요. 1엔까지 정확하게 계산하죠. 중국에서는 가격 흥정이 기본이고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다른 원리로 돌아가는 것 같았어요. 고깃집 아저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이렇게 서비스를 많이 주세요? 손해 아닌가요? 아저씨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첫 손님은 복 받으라고요. 그래야 저희도 하루 종일 장사가 잘 되거든요. 돈으로만 계산하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복이라니. 계산서 대신 축복으로 돌아가는 구조인 건가요? 저는 점점 이해할 수 없는 시스템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시장은 매우 활기차고 안정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제가 알고 있던 경제 원리와는 완전히 다른 무언가가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시장을 다 둘러보고 호텔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주머니를 만져보니 스마트폰이 없더라고요. 언제 떨어뜨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큰일이다. 스마트폰에는 중요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 있었거든요. 미국이라면 이미 누군가 신용카드를 털었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시장으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를 보더니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이거 찾으시죠? 제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 폰인 줄 알았을까요? 어머, 고맙습니다. 어떻게 제 폰인 줄 아셨어요? 아까 여기서 사진 찍으시는 거 봤거든요. 같은 폰이더라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아주머니가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제가 가져가면 되죠. 아니에요. 호텔이 어디세요? 제가 가는 길이에요. 결국 아주머니는 제 호텔까지 와서 폰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남의 건 건드리면 안 되죠. 그건 부모님한테 배운 거예요. 우리 애들한테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고요. 그 순간 저는 시민의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어요. 시스템이나 감시가 없어도 사람들이 스스로 옳은 일을 하는 거죠. 미국이면 이미 신용카드 다 털렸을 텐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게 바로 한국 사회의 저력인 건가요? 법이나 제도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질서 말입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하루 종일 본 것들을 정리해 봤어요. 처음에는 무질서하고 위험해 보였던 재래시장이 사실은 굉장히 정교한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각 상인들이 서로를 감시하는 게 아니라 보완해주고 있었어요. 한 가게 주인이 자리를 비우면 옆 가게에서 대신 봐주고 손님이 실수하면 서로 알려주고 말이죠. 이 시장은 정의란 이름의 전술 시스템이다. 저는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던 그 정의라는 게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어요. 이건 하나의 완벽한 네트워크 시스템이었습니다. 군사 전략으로 비교해보니 더욱 명확해졌어요. 각 개체가 독립적으로 작동하면서도 전체적으로는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거예요. 중앙 통제 시스템이 없어도 완벽하게 기능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국방 시뮬레이션보다 효율적이다. 정말 놀라운 발견이었어요. 제가 30년간 연구해온 군사 시스템보다 이 재래시장의 운영 방식이 더 안정적이고 효율적이었던 거예요. 외부의 공격이나 충격에도 쉽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어요. 각 상인이 독립적인 방어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위기 상황에서는 서로 도와주는 구조였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인위적으로 만들어낼 수 없어요. 오랜 시간 동안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이죠. 마치 면역 시스템 같았습니다. 하나하나는 작지만 전체가 연결되어 강력한 방어막을 형성하는 거예요. 다음 날 딸과 함께 시장에 갔어요. 손자를 처음 시장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자리였죠. 딸이 배가 많이 부른 상태라 제가 손자를 안고 다녔습니다. 아버지, 여기 사람들이 얼마나 좋은지 보세요. 딸의 말이 맞았어요. 생선가게 아주머니가 저희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어머, 이 예쁜 아기 누구예요? 제 손자입니다. 세상에 복덩이가 왔네요. 건강하게 태어나라고 우리가 다 빌어줄게요. 그 순간부터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두부가게 할머니, 고깃집 아저씨, 채소가게 아줌마까지 모든 사람들이 손자를 보며 축복해주는 거예요. 이름이 뭐예요?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과일가게 할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래도 괜찮아요. 여기선 아이 이름을 몰라도 아이의 운을 빌어줍니다. 그러면서 사과 하나를 깎아서 딸에게 주었습니다. 산모한테 좋은 거예요. 우리 손자 건강하게 나오라고요. 우리 손자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본 사람인데 마치 가족처럼 대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건 경제가 아니라 문화의 승리다. 미국에서는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개인주의가 발달해서 남의 일에 관심도 없고 서로를 경계하기 바쁘죠. 그런데 여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에 제가 가졌던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시스템의 효율성만 따지면서 정작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SNS에 하루 종일의 경험을 자세히 적었습니다. 재래시장에서 느낀 감동과 깨달음을 솔직하게 기록했어요. 제가 SNS에 올린 글이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어요. 국방학계 동료들이 하나둘씩 댓글을 달기 시작했고 며칠 만에 수천 명이 공유했습니다.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발견한 신뢰 경제 시스템이라는 제목의 글이었는데 특히 경제학자들과 사회학자들이 큰 관심을 보였어요. 한 달 후 테드 강연 요청이 들어왔어요.
한국의 재래시장에서 발견한 신뢰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해달라는 거였죠. 신뢰 기반 사회 시스템 한국 재래시장에서 배운 국가 안보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 강연 제목이었어요. 30분 강연이었는데 청중들이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었습니다. AI보다 빠르고 군사위성보다 정밀한 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였습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CNN, BBC에서도 인터뷰 요청이 왔고 UN 관계자들도 이 시스템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경제학자들이 주목했어요. 거래 비용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시장 구조라는 분석이 나왔거든요. 감시 비용, 계약 비용, 분쟁 해결 비용이 모두 신뢰로 대체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였죠.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도 사례 연구를 하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며칠 후 딸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아빠, 뉴스 봤어요. 우리 아이가 태어날 나라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니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아, 고마워. 내가 한국에 산다고 했을 때 반대했던 아빠가 부끄럽다. 괜찮아요. 아빠도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알게 된 거잖아요. 그리고 딸이 한 말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어요. 아빠, 한국은 그냥 강한 나라가 아니야. 따뜻한 강국이야.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맞다. 난 정말 중요한 걸 몰랐어. 30년간 군사 전략을 연구하면서 놓친 게 있었어요. 진짜 강한 나라는 무기가 많은 나라가 아니라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사는 나라라는 걸 말이죠. 한국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따뜻한 강국, 한국. 할머니의 정의 방패라는 말 한마디가 세상을 바꿨네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일상 속 정의, 얼마나 소중한 가치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아름다울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런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우리의 소중한 이야기를 계속 들려드릴게요.